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포함한 여러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이어서 오늘 알려드린 소식에서도 러시아의 전략 탄약창을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경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특히나 북한이 보급해주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이 북한제 탄도미사일 등 이 북한이 주는 그 로켓탄, 미사일 등을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그 탄약창이에요.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또 했는데, 지금 연이어 러시아 국경 넘어 있는 전략 탄약창들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키이우에 많은 폭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관은 한 번도 자리를 뜬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는 것인지, 미국은 도대체 어떤 정보를 가졌길래 이렇게 대사관 직원들 대피령을 내렸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스페이스X 스타쉽 6차 시험 발사 현장을 방문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사이 안 좋다, 싸우고 있다, 감정 나쁘다, 이런 그 불화설을 계속 지피고 있는데, 그게 아닌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발사센터를 찾았어요. 텍사스에.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이번에 트럼프가 이 우주발사장을 찾은 이 행렬에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죠. 테슬라에서 만드는 사이버 트럭이 그 행렬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또 이 스페이스X 등 일론 머스크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같이 간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법무부와 FBI는 트럼프 당선 후에 보복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건데요. 문서 파쇄 업체 트럭들이 매일 방문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사진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X죠, 여기에다가 올리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올렸어요. 문서 파쇄 트럭들이 연일 가서 법무부 그리고 FBI 등의 문서들을 파쇄하고 있는데, 아마 정권이 바뀌어서 이 표적 조사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인멸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호슈타인 미 대통령 중동평화특사가 레바논 의회 의장과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출국 전에 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에게 특명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 호슈타인 미 대통령 중동평화특사는 바이든 임명했죠. 그런데 트럼프에게 특명받아갖고 그 트럼프의 특명의 내용은 뭐냐?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이 호슈타인 특사인데요. 여기가 레바논 의회 의장이고, 자, 리타니강 이남 지역의 헤즈볼라 철수하라. 이건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켜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철수하는 그 작업을, 그 과정을 레바논 정부군이 관리 감독하라 라는 거고, 그 레바논 정부군을 또다시 미 중부사령부 파견 장군이 총괄 감독하라.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미 중부사령부에서 파견된 장군이 총괄 감독하고, 그리고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이북으로 몰아내는 것을 실무 책임을 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는 올라가라 라는 것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레바논 의회 의장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죠. 이스라엘 대통령 전용기가 아제르바이잔에 회의하러 가던 것을 차단해 버렸어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단교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기는 튀르키예 영공 사용 못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이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튀르키예 남쪽은 이란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금 적대적인 관계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튀르키예 북쪽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흑해 지역이기 때문에 비행을 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막아버리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런 반이스라엘 그리고 나토 주류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보가 튀르키예의 미래에 어떤 아문을 들이올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가자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재집권 못한다. 그리고 하마스 대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인질을 데려오면 즉시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조끼가 조금 심장을 제대로 안 가려주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헬멧을 쓰고 지금 이 가자지구 작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아마 500만 달러 준다 그러면은 인질 데리고 있는 이 하마스 대원들이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금액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IAEA는 이란이 60% 이상의 농축도,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량을 늘리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서방의 생각보다 2배 빨리 핵 개발이 가능하다 라고 이란 모하마드 자바드 라리잔이라는 최고 지도자의 수석 외교 고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TV 출연해서 만약에 서방 세계가 48시간 내에 이란이 핵 개발 완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24시간이다. 서방 세계가 24시간 만에 이란은 핵 개발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12시간이다. 여하튼 서방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이다. 우리는 2배로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이 드디어 중동을 철수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더 이상 큰 전쟁은 없다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도양을 경유해서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을 시작했는데 아마 남중국해 작전을 하겠죠. 자, 후티는 홍해를 통과 중이던 튀르키예 소유 화물선을 아나돌루 S라는 화물선에 대함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선박에도 맞지 않고 선박 인근에 탄착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단교를 하는 등 이 후티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후티가 그 튀르키예 소유의 화물선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튀르키예 이 화물선이 이스라엘 군에 보급되는 장비를 실어 나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하는 어떤 그 언행을 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스라엘 대통령 비행기도 막아버리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군 사용하는 장비 실어 날라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덴마크 해양경찰은 해저 케이블 절단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화물선을 납포하고 압송 중이다 라는 건데 이 배가 케이블 절단 그 시점에 딱 케이블이 있는 그 해당 좌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인데 중국 화물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중국은 뭘 해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하필 해저 케이블이 잘리던 그 시간에 그 해저 케이블 바로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일반 화물선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니 밑에 뭐 수중 탐사정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납포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건데 부디 이 배가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국제평화, 세계평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비열한 더러운 그런 존재임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 인접 지역에서 제16 기계화 사단, 포메라니안 사단이죠. 주도의 대규모 전술훈련을 시작했는데 자, 이렇게 K2 전차 딱 앞세워서 전술훈련을 시작했습니다. K2 이길 자가 있냐? 라는 건데 러시아가 이거 보고 겁을 좀 먹기를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6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좀 적네요. 8대 격파, 장갑차는 27대 격파, 차량은 100대 격파, 특수장비는 2대 격파, 야포 49문 격파, 무인항공기 91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총참모부는 전투가 139건이다. 그래서 병력 사상은 어제와 비슷한데 전투 숫자는 조금 적죠. 포크롭스크 그리고 쿠라코베에서 격전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또 차시브야르 운하 동쪽에서 격전 중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고 밝혔어요. 바흐무트 서쪽의 차시브야르 그래서 이 차시브야르 시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조그만 운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격전 중이다 라고 합니다. 좀 길쭉한 운하는 지금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시브야르 시내
내에 있는 조그만 운하에서 격전 중이다 라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브란스크 타격 미사일은 8발이었다. 러시아는 6발이었다. 그 중에 5발 요격했고 1발은 뭐 큰 데미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8발 쏘았고 그 중에서 3발을 놓쳤다. 5발 요격했는데 5발 요격한 거는 러시아 주장이 맞는데 3발을 놓쳐서 3발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덴마크 총리는 키우를 공식 방문했어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논의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키 큰 여성이 덴마크의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키우 방문해서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덴마크가 지원해서 만든 비밀 지하 공장 시설, 바로 드론, 자폭 드론 등을 만드는 비밀 지하 공장 시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듣는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AP는 미국이 2억 7,500만 달러어치의 지원 패키지를 곧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 2억 7,500만 달러어치의 패키지에는 뭐 대인지뢰 그리고 스팅어, 제벌린 등의 그 탄약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건데 자, 미국은 미공개 패키지 형태로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량 지원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루마니아 야코베니 지역에서 촬영된 브래들리 수송 장갑 열차예요. 저 루마니아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폴란드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브래들리 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브래들리는 우리 브래들리 준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우리가 알듯이 발표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장비들도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인지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백악관은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자, 이건 오바마 룰, 오바마 때 대인지뢰 사용 금지 뭐 이렇게 해서 대인지뢰는 아무데도 전달 안 해 이랬던 그 오바마 룰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승인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참호를 향해서 돌격하는 러시아군이 앞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더 크게 입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자민당은 연정을 이탈 후에 타우러스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 독일의 의회가 733석인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이 SPD 여기가 3인당 사회민주당이죠. 이 SPD가 207석 제일 많고 그런데도 과반수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녹색연합하고 또 FDP 기민당하고 합쳐서 지금 연정을 구성해 있는데 이 FDP 기민당이 연정을 탈퇴해버렸어요. 탈퇴하면서 타우러스 지원해주는 법안을 상정한다라는 건데 이 SPD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무튼 내년 2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이 숄츠 총리의 집권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전투기를 각각 6대 인도 절차 진행 중이다. 프랑스는 미라지 2000이고 덴마크는 F-16이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한국을 비난했는데 한국은 체코 주도의 탄약 지원 이니셔티브에 불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사람이에요. 토마스 코페츠니 정부 보건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체코 주도로 체코가 가장 많은 비용을 대고 해서 아시아 한 개 국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아시아 한 개 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80만 발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을 올해 진행했죠. 그래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아시아 한 개 국가. 자, 그러면 155mm 탄약을 생산하는 국가, 아시아 한 개 국가가 한국 말고 더 있냐? 자, 이래서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한국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그러면 한국 아니면 일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은 이런 이 나토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의 우방국들이 연합해서 80만 발의 탄약을 지원해 주는 것에도 끼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러시아 전역의 전략 탄약 저장 시설들을 연이어 타격했던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브란스크 제67 탄약창을 때린 지 하루 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전략 탄약창 하나가 또 피격되었습니다. 북한제 미사일과 탄약을 노린 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인근에 있는 노보고르드주 코토보 소재 러시아 전략 탄약창을 드론으로 공습했으며 대규모 유폭이 식별되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11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20일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식별된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680km 떨어진 노보고르드주 코토보 마을 인근에서 발생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폭발이 있기 전 드론 비행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산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 레닌그라드주와 가까운 지역으로 모스크바에서 거의 400km 북쪽에 있는 후방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곳에 있는 러시아 최대 규모 탄약창에 대한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공습을 받은 제13 탄약창은 가로 2.3km, 세로 1.8km 면적의 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된 전략 탄약창인데요. 이곳은 주로 로켓탄과 탄도미사일,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탄약을 저장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북한에서 들어온 KN-23 미사일과 122mm, 240mm 로켓탄, 300mm 스몰치, 220mm 우라강용 로켓탄은 물론 S-300과 S-400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 토르 야전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로켓 탄약을 주로 저장하는 토로페츠의 제107 탄약창과 그 인근의 23 탄약창 2개가 지난 10월 드론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직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후방 지역인 제13 탄약창으로 각종 로켓과 미사일들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이 같은 탄약 이전 첩보를 확인하고 드론 공격을 계획했는데요. 여러 대의 드론이 시설에 명중했지만 107 탄약창이나 23 탄약창 피격대와 같은 대규모 유폭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13 탄약창 공습을 감행함으로써 러시아 서부 군광구 관내에 있는 6개의 전략 탄약창 그 어디든지 드론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불길에 휩싸인 탄약창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제 보여드렸던 67 탄약창보다 더 큰데요. 모스크바가 있고 모스크바 북쪽 400km 지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68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위가 이제 산트페테르부르크죠. 네, 이런 곳에 있는 탄약창을 공격했는데 생긴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단히 크죠. 네, 대단히 큰 지역이고 67 탄약창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지었기 때문에 건물도 좀 부실하고 한데 여기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지어진 제법 강력한 탄약창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탄도 중량이 작은 드론으로 공습을 했기 때문에 아직 대규모 유폭은 크게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탄도미사일, 또 로켓탄, 또 지대공 미사일 뭐 등등 아주 고가치의 비싼 탄약들만 주로 모여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탄약창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107 탄약창과 23 탄약창 10월 달에 공격했는데 여기에 북한제 KN-23 같은 그런 미사일하고 로켓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또 맞겠다 싶어서 뒤로 뺐는데, 먼 곳으로 뺐는데 여길 또 맞아버린 겁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고, 하루 전에 여기 이제 국경에서 가까운 이 탄약창을 67 탄약창을 때렸고요.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마 예초기 또는 오토바이 같은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네, 오토바이 소리 같은 들리죠. 이게 이제 예초기 엔진 같은 거 떼서 만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때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 총리가 와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지하시설 드론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걸 이제 공장 시설 짓고 하는 것을 덴마크가 자금 지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긴 것도 대단히 이 드론은 잘생겼어요. 네, 그냥 가내수공업 수준은 아닌 그런 드론이죠.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네, 잘생겼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검은색 옷을 입은 덴마크 총리에게 설명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실전에 투입되면 아까 같은 그런 소리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소리가 나면서 좀 더 은밀하게, 또 덩치가 크니까 좀 더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탐지 장비도 있네요. 그래서 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욱더 갖춰지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여기에서 뭐 이 주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푸틴이 이 핵 사용 교류에 대한 수정 사인을 했죠. 그래서 핵 보유국이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게, 핵 보유국인 미국이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 무기로 비핵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브란스크를 때렸죠. 탄약창, 67 탄약창을. 그러면 러시아는 이 비핵국을 핵 보유국과 똑같이 인정해서 핵으로 반격할 수 있다 라는 핵무기 교리 개정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이우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전부 철수를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이 과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길래 대사관 직원을 대피령을 내렸을까?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을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핵 공격을 정말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공격이길래 이렇게 대피령을 내렸을까? 라는 좀 걱정이 드는데, 계속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